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냉동고 온도하고 비슷했던 거죠. 네, 정말 강추위였는데요. 네. 한강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덮일 정도였습니다. 또 난간과 나뭇가지에 고드름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김민경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성탄절 냉동고 한파가 덮친 도심의 이른 아침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담요를 두른 채로 나서거나 패딩과 모자로 중무장하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해가 떠도 여전히 차가운 공기에 핫팩을 손에 꼭 쥐어보지만 추위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내부까지 입고 올 정도면은 뼈까지 못 느낀다 그럴까? 많이 춥습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춥지 않았는데 아침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더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안 입던 내일을 갖다가 입고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파주 영하 14.4도, 대관령은 영하 16.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천 광덕산은 영하 22.7도 등 일부 산간은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 서울 영하 18.6도, 대관령 영하 26.6도, 고성 향로봉은 무려 영하 35.9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력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강추위는 한강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평소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던 한강공원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강 전체가 얼어붙은 건 아니지만 물가를 따라 살얼음이 퍼졌습니다. 한강 가장자리 수면에는 살얼음이 얇게 깔렸고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난간에는 고드름이 가득 매달렸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물렀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종일 영하권에 갇혔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일부 남부지방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중부 내륙은 여전히 한파특보 속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아침 기온이 예상되나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고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지만 기온 변화폭이 큰 만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기습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와 울릉에는 폭설까지 더해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도 나뭇가지 위에도 새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한라산 등반로는 전면 통제됐고 주요 산간도로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눈 치우기에 나선 제설차마저 미끄러졌습니다. 올라가면서 제설하고 내려오면서 차 있어가지고 살짝 피하려고 하다가 민판을 미끌리면서 넘었어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울릉도도 섬 전체가 말 그대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수북이 쌓인 눈이 반가운 아이들은 눈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본 게 처음이에요. 다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체감이 잘 안 돼요. 제설차가 연신 눈을 치우고 바닷물을 도로에 뿌리며 눈을 씻어내 그나마 주요 도로는 뚫렸습니다.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겨울의 일상이지만 밤샘 제설 작업을 해서 보시다시피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마스크, 목도리로 무장했지만 새어 들어오는 한기에 몸이 떨립니다. 예, 무지하게 추워요. 오늘 병원에 가느라고 지금 나왔는데 아주 털모자 쓰고 이것도 모자 쓰고 다 쓰고 나왔어요 아주. 강원 산간의 체감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등 바람 탓에 추위는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 오전까지 이어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 공보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놓고 볼 수 없다며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력 경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심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요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앞서 잡아둔 향후 재판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 1월 1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수사 종료를 앞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두고 김건희 씨의 5가지 매관 매직 의혹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이우한 화백 그림은 물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까지 대부분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특검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특검은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며 김건희 씨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을 인지해야 하는데 특검이 이를 입증하는 데까지는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가지 금품 수수 의혹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액수는 3억 원에 달하는데 특검은 해당 범죄 수익을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씨와 함께 전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또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진 전 차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남은 의혹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쿠팡이 이 실제 저장된 유출 정보는 3,000건이라는 등의 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과 관련해 셀프 면죄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컸는데요. 쿠팡이 급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일지와 증거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잠수부가 중국의 한 하천에서 작은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가방 속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용된 노트북과 벽돌이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 기습 발표가 정보 조사와 무관한 자체 조사이자 이른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커지자 쿠팡이 반박을 위해 내놓은 자료입니다. 공개된 조사 일지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일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받은 후 꾸준히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14일 유출자와 접촉해 자백을 받아냈고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진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이 발표한 것처럼 정부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17일과 경찰이 증거물을 받았다고 밝힌 21일 사이 나흘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허락 이후에 증거 자료를 받게 되는데 최초 증거를 제출한 다음 날인 18일에
유출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졌고 추가 작업을 거쳐 사흘이 지난 21일에 정부가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쿠팡이 표현한 정부가 어느 조직인지 특정되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 쿠팡은 정작 발표가 이루어진 25일에는 정부 지시라는 표현 없이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은 이렇게 정부기관과 매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셀프 조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교환 기자입니다. 쿠팡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건 정부 유출자 접촉과 관련해 실제로 소통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쿠팡은 정부 유출자와의 만남 이전부터 정부와 직접 소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한 뒤부터 구체적인 협조가 이뤄졌고 유출자 접촉도 이런 기조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부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의 말은 180도 달랐습니다.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보 유출자를 찾는 것은 경찰과 협력한다고만 알았을 뿐 외부 보안기업의 조사 사실도 전혀 몰랐고 결과 역시 공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킹의 원인을 밝혀낼 핵심 증거인 유출자의 노트북 등 증거도 마찬가지.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지난 16일 유출자의 하드드라이브와 PC, 18일에는 노트북을 증거로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하천으로 던져진 노트북을 직접 찾아낸 영상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말은 또 엇갈렸습니다. 경찰은 21일에서야 관련 증거를 받았다고 밝혔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성탄절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관련 증거물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쿠팡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쿠팡은 어떤 정부기관과 협력했고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증거물을 회수한 것인지 등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내용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쿠팡 양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쿠팡 사태를 둘러싼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쿠팡의 대응 방식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조 아래 직원들에겐 쿠팡 접촉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성탄절 휴일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까지 이례적으로 소집했던 대통령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쿠팡의 일거수일투족을 둘러싼 논란들을 심각하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특히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걸 두곤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쿠팡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쿠팡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쿠팡이 이 사안을 한미 간 무역 문제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격앙된 반응도 내놨습니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한국 기반의 회사가 한마디로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쿠팡의 전방위 로비에는 바짝 경계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 직원들에겐 쿠팡 관계자 접촉 자제령과 함께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을 경우 신고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설 경우 통상마찰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범부처 TF를 중심으로 쿠팡 사태에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 쿠팡 사태 범부처 TF 일원인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입장을 내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쿠팡이 주장한 정보기관을 국정원으로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고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물타기 방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이견이 워낙 커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을 밝힌 지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올리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정당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민주당과 친소관계 논란이 있는 단체는 원천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셔도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런 추천 기관으로 저희들은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요구대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수사 대상에 넣었고 신천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법여권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개혁신당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특검 논의 발단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었다며 신천지를 올린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을 대상에서 쏙 뺀 건 민주당의 특검이 방탄용이라는 걸 입증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추천권 역시 여전히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로 구성된 데다가 최종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 정작 전재수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됩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비위 폭로가 계속되며 당 안팎의 여론도 기우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기류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당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일련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의미심장한 말에 덧붙였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 대표가 애둘러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즉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추가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하게 보고 있지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고요. 거취 표명까지 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언론 접촉도 최소화했지만 국정원에 다니는 김 원내대표 아들이 아버지 의원실에 첩보 업무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폭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진들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생결단 배수진을 치자 당 안팎의 분위기도 점차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심상치 않은데 한 시민단체는 고급 호텔 숙박권, 의전 특혜 의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뜻밖에도 야당 지도부는 이번만큼은 여당 악재 활용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고 이 같은 표정 관리는 1차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여당 투톱 가운데 상대적 온건파이자 원내 협상 파트너란 점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한 명의 비위로 매듭짓기보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여권 전체의 균열로 판을 키워보겠다는 의도 역시 읽히는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 진영의 연대 가능성에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호남 방문 등을 통해 외연 확장과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 칼바람 속 형광색 미화복을 입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환경공무관과 청소를 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며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깨끗이 주워갖고 이제 최근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범보수 연대설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장 대표는 당의 쇄신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넓게 확장하고 당의 힘을 넓히겠다며 변화 의지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의 지도부 회의 등 호남을 찾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당 원로와 만나는 등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민생 드라이브에 당 차원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한 11호 부동산 정책이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적용 대상을 넓혔다며 관련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생계가 한계에 다다른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직접 인지대를 모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를 정부 여당의 약한 고리로 보고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포석도 읽힙니다. 개혁신당도 앞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범보수 정당의 정책 공조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추운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정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전해주면서 본인도 이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당내 그 기류는 어떻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최초에 나왔던 그 숙박권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거취 문제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추가 의혹이 나온 이후에는 그래도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만약 원내대표라는 직이 임명직이었다면 일찌감치 뭔가 거취 정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원내대표 자리는 임명직이 아니라 그 당원 저번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우리 당은 이제
당원 투표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과 의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거를 하라 마라 거취를 결정하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보좌진 텔레그램을 공개한 이후에 사실 당내 여론도 좀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고 더 안 좋은 건가요?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는 쪽은 오히려 전 보좌진 측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마 며칠 뒤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 시기를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하루 버틸수록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도 곤란해지고 당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해명을 할 거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어제 이제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방 공개했을 때 역공을 취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썼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그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한 이후의 상황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확연하게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그 대화방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역공을 취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메시지가 반박되지 않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그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보좌진들이 사모총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에 빗대서 굉장히 전횡하는 사모님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인 사모총장으로 불렀다는 것만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보좌진들이 작심한 듯이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국정원에 취업한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에게 자신의 국정원 업무를 부탁했다는 폭로. 그리고 오늘은 또 뉴스타파가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에 관한 녹취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며칠 후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당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뭐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예. 그밖에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당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조속한 수사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토위 또 정무위에 있으면서 국토위 정무위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을 했다. 이거는 뇌물이 성립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떤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메신저 공격에 편승하는 것이 됩니다. 즉 전 보좌진들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황을 보면. 예. 그런데 마치 그러한 폭로가 어떤 당내 역학구도 갈등,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다른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언급은 지금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 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의 또 의혹이 제기가 됐죠. 이 국정원 요원인 김 원내대표의 장남. 이 장남이 그 첩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첩보 업무까지 보좌관한테 시켰다. 그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텔레그램 공개 이후에 당내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예. 이 아들 문제가 오늘 보도된 이후에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막기 어려운 사태에 다다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문제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모 이름이 나오고 네.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전직 보좌관들이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쨌거나 그 아까 문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0%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할 거라고 지금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국토위를 향한 이 전방위적인 대한항공의 로비가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만 향했을 것인가. 이게 로비 그 숙박권을 건넸다는 시기가 23년이거든요. 23년이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여당 의원들 그리고 그 당시 대한항공이 합병 이슈가 있었어요.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오히려 때문에 이 사안이 야당으로까지 번질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면은 아까 전동혁 대표가 너무 조용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국토위에서의 다른 국토위원들도 로비를 받았을 거다. 그거를 넘어서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 사안인 것 같다. 간섭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 자체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이거 전수조사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습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공항 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족이 공항에서 의전받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과연 국회의원 가족들은 받지 않는지 이거 다 기록 남아있을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누려왔던 특권을 근절해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해결하자는 메시지도 같이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으로 번진 그 통일교 특검처럼 지금 이 쿠팡이 아니라 대한항공 관련해서 이 김병기 원내대표 사안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번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통일교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항공의 호텔 숙박권 등등을 통한 로비 의혹도 마찬가지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불법적인 어떤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정치인이 있다면 걸리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고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인물부터 책임을 지고 또 수사를 받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당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누구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다면 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데는 예외와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지금 어쨌든 그 당내외적으로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사실 당대표보다 훨씬 더 많은 현안을 야당과 협상하는 위치에 있고 그걸 실제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여당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가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과 그래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정쟁이 매우 심한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물밑에서 나름 이런저런 협상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놓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를 넘어서는 지금 피해가 당과 이재명 정부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사실 권력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그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원내대표 업무에 대한 이 연속성이 걱정이라면은 충분히 원내수석 부대표나 같이 협상을 하던 이 원내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믿고 충분히 저는 거치 결정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147일 만에 첫 회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특정 언론, 이 TV조선 기자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TV조선의 고승현 기자가 정청래 대표에게 질문한 내용이 장경태 의원의 그 성폭력 의혹에 관해서 정청래 대표가 약 한 달 전에 윤리감찰단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지 않는다면서 조선일보도 아니고 TV조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회피했어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TV조선 기자라고 바로잡아줬는데 역시나 딴청을 부리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사안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안이지요.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에 답변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조국혁신당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당내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당의 비대위, 그러니까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폭력 가해자는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심지어 민주당은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거부한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박완주 전 국회의원을 보유했던 정당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또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한다라는 식의 이제 그 글이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정치인 정청래로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지 않은 게 10년이 넘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됐기 때문에 정치인 정청래로서의 소신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정치인 정청래를 넘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심지어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으면 그런 소신을 좀 굽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다르게 에둘러서 표현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특정 언론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다고 해버리면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 언론에 계속해서 그 언론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 그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보수 지지층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 그 언론을 보고 있는 중도 보수 또 중도 성향의 지지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치인 때 가졌던 소신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건 좀 적절하지 않는 판단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이슈가 됐었을 때도, 문제가 있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도 TV조선과 인터뷰하고 조선일보 다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김현지 실장도 그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집권 여당이 되면 책임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당이 아닙니다. 뭔가 이런 보수 언론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언론을 시청하는 국민들과도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그 정청래 대표의 그런 언행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3일이었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장동혁 대표한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추켜 세우는 일이 있어요. 지금 세 개 단체,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여기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3자 추천, 원래 최초에 민주당이 여야 추천 1인씩 얘기를 했다가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하자 그럼 제3자 추천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조차도 뭐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헌재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초에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전체적인 당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변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단체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뭐 너무 민주당에 치우쳐 있는 진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전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이제 신천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는 제외하자고 하고 있고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야의 의견이 여전히 아주 크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추천권만 좀 합의를 하게 되면 수사 대상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 발의는 이 국민의힘 등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을 전격 수용한 지 오늘 나흘 만에 낸 건데 한번 여야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셔도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런 추천 기관으로 저희들은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추천 주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 주체를 바꿨더니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다라고 지금 박성훈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 법안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는지를 아시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놀라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60석이 넘잖아요. 제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불과 18명 서명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등 18명이에요. 심지어 정청래 대표도 그 법안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나머지 한 15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정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특검 법안에도 상당히 특검법 협상을 교착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신천지 관련된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자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천지에 관해서 어떤 그 정당에 대한 부정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은 수사를 못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입장도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원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국가 권력의 심각한 오작동.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게이트 수사 단서와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 권력의 오작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작동의 대상이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는 것을 넣어놓고 특검법 협상이 오래가게 될 만한 요소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엇갈렸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데, 그거를 안 받겠다라는 건가요? 법원행정처 임명을 2명은 받기 어렵죠. 저희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럼 야당 추천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안을 좀 제시할 거라는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그것도 하는 건 어떤가? 과거의 선례를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특검도 떠올려 보면 그때도 야당 의석수로 민주당 1명,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당 추천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한창 이야기할 때도 그때도 민주당 추천 1인, 조국혁신당 추천 1인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하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럼 조국혁신당이 양보해서 개혁신당에 넘겨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가 특검법에 의석수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회에서는 야당 추천이라고 되어 있으면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 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제4당인 진보당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박근혜 특검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위헌 소송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결국 합법 판결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이 당내 구성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보당도 허용을 해야 되고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진보당이 과연 허락을 할까? 본인들도 그 내석, 개혁신당보다 의석이 많은 정당으로서 뭔가 그 정당의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싶을 건데 그거를 설득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과 그래서 개혁신당,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이든 어차피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이 아닌 제3자 추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 수사 대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추천권과 관련돼서는 저희 당이 추천하고 있는 이 오늘 얘기한 3개 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뭔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합헌 결정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특검, 이것에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기 특검이 엉터리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검을 도입하게 되는 것인 만큼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야당이 주장하는 방식에 백지위임하고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스스로 추천하겠다고 합니까? 제3자 추천으로 사법부가 추천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역사상 실시한 사례가 4번이나 있습니다. 2005년 사할린 유전 특검, 2007년 BBK 특검, 그리고 그 이후에 검사 향응 특검, 디도스 특검까지 4번이나 했었고, 특히 그 BBK 특검은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 민주신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때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헌재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도 조일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그러면은 협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하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지만 재판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명분으로 반대할 수 있는가 사실 저희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대법원장이 믿기 어려우니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자는 것은 저희가 장동혁 대표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럼 사무총장을 믿어라라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고 있는 대법원 전체를 못 믿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재선 추천에 다른 기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예전에 말했던 그 대법원 추천 사례들은 그 당시에 대법원들은 지금 정도의 불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조은석 특검팀에서 수사 결과 나왔잖아요. 계엄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그 계엄은 위헌이니 연락관 파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엄 가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렇게까지 결정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희비하는 것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이 이제 오늘 나왔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23일 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같이 이제 안을 내놨고 발의를 했고 이제 다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선 조율하자고 해서 이제 다 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조율하기에는 너무 이제 아직도 이제 여전히 이제 의견 차가 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2차 종합특검.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2차 종합특검은 세 개 특검의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하기 위한 특검이기 때문에 다만 이 2차 종합특검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사실 2차 종합특검은 추진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네.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여야의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국민들께서는 더 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럼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이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아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저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최대한 야당을 협상하기 위한 이런 카드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2차 종합특검도 저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에서요. 이 2차 종합특검을 비디오 판독에 비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판정이 뭔가 잘못되면 비디오 판독으로 보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야말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에서도 골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또는 뭐 옵사이드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VAR이라고 하는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디오 판독을 45분이나 90분 내내 하진 않습니다. 길어야 한 1, 2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도 수사를 잘 할 수 있다면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떠들썩하게 2차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축구에서 비디오 판독을 한다고 45분 동안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다 각자의 이제 발의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또 협상을 이어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마지막으로 공식 출근했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국정 방향의 기틀을 마련한 집권 1년차 용산 시대가 저물고 집권 2년 차부터는 청와대 시대가 본격화하는 셈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 문이 열리고 차량 세대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합니다. 오는 29일 월요일부터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용산 시대의 마지막 공개 일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 일반 공무원과 해양경찰 등의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였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서 청와대 첫 출근 날인 29일 0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봉안기는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안기가 걸릴 예정입니다. 봉안기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개양되는 만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 명칭과 로고 역시 청와대로 바뀌고 새해를 축하하는 연화장도 청와대 그림을 담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4만 5천여 명에게 보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공백 속에 출범해 국가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실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다는 점도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접근이 제한돼 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종이 신문부터 열람이 수월해지는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으로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일반 자료로 재분류되면 이 같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일반 자료 재분류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건 종이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대략 60여 개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관리 소관을 통일부로 하는 재정법률안도 국회에 2건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할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언론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 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격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기소로부터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전 실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고인의 월북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 측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경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한 적도 없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느닷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을 키운 다음 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며 2,000자 남짓한 분량에 정부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셀프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의 교감 아래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얘기는 완전히 엇갈립니다. 지난 21일 쿠팡이 이미 제출하겠다며 가져온 자료를 받은 것 외에는 사전에 협의한 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권한도 없는 쿠팡이 용의자로부터 진술과 증거를 받아낸 데 대한 불만도 역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피의자에게 받았다며 쿠팡이 제출하기는 했지만 100% 믿을 수 없다며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쿠팡 측에 의해 주요 증거 데이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순수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서의 커다란 흠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을 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조사 결과 공개를 정부와 협의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조사 내용을 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김범석 의장 관련 의혹까지 연일 쏟아지자 국면 전환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성탄절 휴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쿠팡의 주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발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 입장문에도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정부 측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쿠팡의 느닷없는 발표 배경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애초 알려진 유출 규모는 3,370만 건, 이를 조사 결과 3,000건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입니다. 사실에 치면 그런 부분이 참작돼서 손해배상의 규모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김범석 의장을 둘러싸고 연일 불거지는 폭로가 부담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쿠팡의 전직 최고위직을 통해 개인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김 의장이 고발돼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이자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발표로 인한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쿠팡이 자기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이게 마치 이제 확정된 사실인 양 혼자 독단적으로 발표한 거, 요게 문제인 거죠. 또 소비자들이 쿠팡의 발표만 믿고 안심하고 경계를 늦췄다가 수사 결과가 다를 경우 불안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신세계그룹에서도 임직원 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정보기술 계열사 신세계 INC는 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 8만여 명의 사번과 일부의 이름, 소속 부서, IP 주소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신세계 측은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향후 재판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8차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새 특검이 줄줄이 기소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 등 내란 특검이 3건, 최상병 특검이 2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2건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된 게 체포방해 혐의 재판으로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도 가장 일찍 나오게 됩니다.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아직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재판과 경합해 다음 달 초에는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법관 정기인사전 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2월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지난 23일 첫 공판을 열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첫 구형에서 중형을 요청한 가운데 다음 달 내란 사건 첫 선고가 향후 재판 진행을 내다볼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5달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언론 접촉을 최소화했던 정 대표는 특정 매체에 대한 적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개혁 페달을 밟겠다면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5개월의 성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꼽으며 남은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등의 위헌 우려가 있다는 말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계파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다했던 정 대표는 언론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냉랭하게 답해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따로 사과했지만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안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내년 국민의힘이 정상적 길로 들어서서 국민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청산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새해에는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도지사 직인이 찍힌 자치단체 공문에 오빠로 시작하는 연인 간의 사적인 대화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실제 충청북도에서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사건인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년도 스마트 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안내 공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까지 멀쩡한데요. 하단에 붙임 다음 부분 여기 자세히 보시죠.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잘 들어갔는지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것 같아 하며 연인과의 대화로 보이는 메시지죠. 작은 글씨로 6줄씩이나 빼곡히 이 문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공문이 작성됐을까요? 누가 썼는지 내용도 좀 황당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상급자 결재를 거쳐 이렇게 충북도지사 직인까지 찍혀버린 겁니다. 결국 이후 이 문서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이게 대체 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담당자가 개인 메시지를 복사한 상태로 붙여넣었고 글자를 흰색으로 처리해서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결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직원 근태 점검과 함께 유사 상황을 걸러낼 필터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개그맨 이혁재 씨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씨가 재작년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월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자산운용사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씨가 인천시 미디어 콘텐츠 특별보좌관을 지낼 당시 시행될 사업에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씨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최근 이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 연구원에게 후회한다며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연구원 A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해석은 정 씨가 지난 19일 선생님 살려주세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대표가 A씨에게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0일은 정 대표가 A씨를 경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날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황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는데 경찰은 황 씨가 해외에 머문 동안의 행적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호송줄에 묶인 채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사가 시작되고 지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청색 수배를 내리고 여권도 무효화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황 씨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미립국해 최근까지 머물렀습니다. 이후 황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귀국 절차가 진행됐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기에 탑승한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심사 끝에 법원은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8개월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은 당시 황 씨도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공수처 수사팀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민특검 사무실 등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특검은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편파 수사 논란의 일자 특검은 내부 논의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접견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걸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휘한 특검보나 검사,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로비의 핵심 창구로 지목된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의 전 회장 송모 씨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접견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되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보고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이전 접견 조사는 임의 조사 형식이었지만 체포영장이 있으면 강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이어서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UPF의 전 회장 송모 씨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시려고, 어떤 내용 질문하신다고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금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송 씨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UPF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로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데 이어 사무실에서 확보한 PC도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 포렌식하러 오십니까? PC 포렌식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 들어있는 PC인가요? 모르죠. 부산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PC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는 물론 까르띠에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피의자인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될 수 있어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 관계자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로 1심 선고에만 장장 6년 8개월이 걸린 전례 없는 사건을 놓고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건데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신속 처리안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과 국회의안과를 봉쇄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검찰은 회의 방해와 폭행, 감금 등 혐의로 양당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고 사건 발생 후 장장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형은 한 명도 없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 선고됐고 특히 여야 현직 의원 8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데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건의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정치의 고려가 있는 항소 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되려 양당 측 피고인들은 대거 항소했고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동물국회 사건 재판이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상자 2명이 발생했던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건설사 대표에게 일감을 주려고 하도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아래 지하 4m 깊이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풍동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중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 현장입니다. 처음 땅을 파가지고 하는 중에 이제 못한 거죠. 저번에 하려다가 넘어갔어요. 흙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땅속 구조물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발주처인 고양시청과 시공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주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분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낙찰업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다만 금전적 대가가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집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에도 없는 자재를 사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불법 하도급에 관여 혐의를 받는 고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에 따른 중대재해 구조적 원인을 밝혀냈다며 또 다른 불법 하도급 사례는 없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매장 유리창이 뻥 뚫려 있고 의자와 집기류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낮 1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 한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3명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다리 통증하고 골반 통증 쪽이라서 경상 3명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로부터 주차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매장 안에 고정돼 있던 철제 테이블이 완충작용을 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뒷부분이 움푹 찌그러져 있고 도로엔 깨진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신정동에서는 버스 2대가 정류장에서 추돌했습니다.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 위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금세 하늘을 까맣게 뒤덮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군위군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40분 만에 큰 불을 끄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충북 제천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원료 더미에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15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3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부산행 열차 안에서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며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불이 난 건 아니라 소방이 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YTN의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는 승객 대부분이 당황해서 도망갔지만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연기가 찬 열차 안에 있는 승객은 모두 자리를 교체해줬다며 역무원이 조치를 충분히 취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동생과 함께 탈북한 50대 여성이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면제를 사용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이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 200% 이상으로 바뀝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 포드사에 이어 배터리팩 제조사와의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열흘 사이 13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백지로 돌아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로 지난해 4월 맺은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미 이행된 일부 계약 물량을 제외한 잔여 계약 금액은 26억 8,500만 달러, 우리 돈 3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7일에도 미국 포드와 맺었던 9조 6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새로 뽑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취업뿐 아니라 주거와 복지, 금융 지원 대책까지 포함됐는데요.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할 청년 정책의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청년을 새로 뽑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 패키지 지원도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군 장병의 AI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들이 확대 실시됩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의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 8천 호를 착공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주택을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 특화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해 낮은 이자의 장기 대출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정책들은 기한을 연장해서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K아트 청년 창작자 사업을 신설해 순수 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계 청년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꼴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 유병률은 16%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이버 치매 범죄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 쪽 국가통계연구원이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 14.8%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습니다. 고혈압이 69%로 압도적으로 높고 당뇨병과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순으로 많았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치매 유병률은 15.7%로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약 31%가 일상생활 자립에 제한이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과 신체 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격히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2014년 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검거율은 22% 수준으로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 콘텐츠 범죄나 피싱, 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소비자 물가보다 에너지 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1990년에서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3배 상승할 때 전기가스와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중간개투 김재웅 선수가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했습니다. 더 좋아진 몸으로 지난 시즌 리그 최하위에 그친 팀의 부활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양시장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군을 전역한 지 겨우 열흘 남짓. 사회에 나왔다는 기쁨도 잠시. 키움 김재웅은 곧바로 개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다시 휴가 복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포근한 느낌이 있고 확실히 고척은 그런 느낌이 강한 곳인 것 같아요. 군 생활은 김재웅에게 보약과 같았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집을 더 키웠고 팔꿈치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불안 요소도 없앴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던 것도 큰 수확입니다. 가기 전보다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서 좀 잘 준비가 된 느낌입니다. 지난 2022년 김재웅은 키움의 필승조로 활약하며 홀드 27개를 올렸고 세이브도 13개나 기록했습니다. 시즌 중 마무리로 보직을 옮기면서 홀드왕을 놓친 게 아쉬웠을 정도. 기회만 된다면 내년에 홀드 1위 타이틀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단독 1위를 7개 차이로 하고 있었는데 못했고, 근데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홀드 100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키 171cm의 김재웅은 NC가 170cm의 일본인 투수 토다를 영입하면서 KBO 최단신 투수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축하를 건네는 팬들도 있지만 김재웅은 자신과 비슷한 신체 조건의 투수가 한 명 더 늘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당연히 잘 던지기 때문에 저희 나라를 왔을 거고 같이 저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마운드에서는 필승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김재웅. 3년 연속 최하위로 처진 팀의 반등이 작은 거인 김재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팀이 꼴찌를 안 하는 게 목표고 저도 경기를 아무래도 많이 나갈 거고 좀 더 그런 상황에 블론 세이브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된 수원FC 최순호 단장이 사임했습니다. 수원FC는 최순호 단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단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후임 단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리그 1부 리그에서 10위를 차지한 수원FC는 2부 리그 부천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지면서 6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을 물리치고 11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대전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김우진이 개인 한 경기 최다인 27점을 올리고 아희가 백어택으로 5세트 접전의 균형을 깨며 세트 점수 3대2로 OK저축은행을 물리쳤습니다. 삼성화재가 승리한 건 지난 11월 8일 KB손해보험과의 경기 이후 48일 만입니다. 여자 프로배구에선 한국도로공사가 페퍼저축은행을 세트 점수 3대0으로 꺾으며 승점 40점 고지에 먼저 올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9연패의 사슬에 묶이며 최하위 정관장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최고 인기 스타인 임성진이 최근 정상 컨디션을 되찾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등 강팀들을 상대로 임성진은 KB손해보험의 승리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세트 17대18에서 KB손해보험 임성진의 서브에이스가 연속해서 대한항공 코트를 가릅니다. 23대24. 상대 세트포지 상황에서 시원한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임성진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2세트를 가져와 균형을 맞춘 KB손해보험은 내리 3, 4세트를 이기고 거함 대한항공을 잡았습니다. 임성진은 서브에이스 3개를 포함해 19득점, 성공률은 무려 67%로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무조건 잘 된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좀 그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수원 왕자에서 의정부 왕자로 FA로 팀을 옮기면서 연봉 8억 5천만 원. SNS 팔로워 100만 명을 자랑하는 임성진은 시즌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에서 무릎을 다쳐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고 나경복, 약국과의 로테이션 기용으로 출전 기회도 적었습니다. 팀의 왼쪽 공격을 나눠받는 약품 나경복과 비교해 아직 공격 점유율이나 성공률, 득점에선 모두 밀립니다. 하지만 본 배역에서 만날 걸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KB가 승리한 날의 공식은 모두 임성진의 출전과 두 자릿수 득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습 때 하던 것들이나 그 전에 해왔던 플레이들이 나와가지고 마음도 좀 한결 편해진 것 같고 근데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는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인 임성진. 부상에서도 거의 회복하면서 더 높이 날아오를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중국 최강 딩하오 구단을 꺾고 제1회 세계기선전 8강에 진출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서울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우변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171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딩하오 구단은 지난 2023년 LG배 세계기왕전 우승, 2023년과 2024년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연속 우승을 거둔 중국 최강자입니다. WBC 2연패를 노리는 일본 야구대표팀이 오타니 쇼헤이를 포함한 8명을 확정 명단으로 발표했습니다. 8명에는 오타니 외에도 기쿠치와 마스이 등 메이저리거 2명이 더 포함됐지만 월드시리즈 최우수 선수에 오른 야마모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추위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며 무척 춥겠습니다.
이른 시간 외출하시는 분들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서울 3도, 광주 6도, 부산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해지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하게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도는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화재 사고와 해안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지만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